집이 없으면 반드시 빨리 집은 사십시오. 부동산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 투자의 신념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전망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경매 대망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편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 물건이 좋은지랑 그다음에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경매 절차 중에서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랑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좀 어떤 건지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그 절차든 뭐든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요,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아니, 돈을 벌려고 경매하는 거지 그걸 왜 잊어먹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보기엔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경매는 뭐 여러 가지 절차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경매 공부를 저렇게 오래 했으면서 왜 주제를 모르나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참 옛날에 그 위험이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를 때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처럼 진짜 주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의 절차는 일단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흐르는 대로 가면 됩니다. 좋은 물건을 찾는 거를 주로 생각해야 되지, 그 절차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말씀드리자면, 경매는 돈을 받을 사람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까지 나오는데 내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1년 정도는 최소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 시작했다, 그럼 작년에 접수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접수 당시에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 조금만 남들보다 손톱만큼만 더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작년 이맘때와 지금이 같냐? 시세가?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최소 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3, 4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싼 것도 있고 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로 더 쌌을 거예요, 과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상의 주의사항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알면 지금 시세하고 그때 시세는 다르기 때문에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경매를 하는 사람 대부분조차도 막연한 그 고정관념, 감정가가 시세려니 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 때, 그러니까 한 번도 유찰 안 된 시장에는 조사를 안 해요. 유찰돼서야나 조사하지. 그리고 반대로 유찰이 많이 되면 또 조화를 합니다. 아, 싸다 그래요. 그렇죠.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그걸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감정가 때 조사 안 하니까 감정가 때보다 지금 많이 오른 것들이, 시세가 많이 비싼 것들이 이때가 당연히 시세려니 하니까 조사 안 하니까 그런 거 조사하는 사람한테 뺏기고. 또 유찰이 많이 된 건 싸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쓰레기 같은 물건도 싸면은 그냥 감정가가 1억이고 뭐 1,000만 원 이러면 그냥 사가고. 그런 거 조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하면서 부동산 하면서 실패한다 그런 게 거의 드문데, 자기가 자기한테 함정을 봐갖고 실수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시세가 감정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사다 라고 하고, 경매가 나오면 감정가 때부터 조사하십시오. 저는 감정가 때 시세의 한 100배 차이 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감정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경매 진행할 때는 이미 아파트가 확정이 돼갖고 거기에 입구가 생기는 딱 그 입구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배 정도는 뭐 종종 나오고, 100배는 제가 한 번밖에 본 게 아니지만 10배 정도는 종종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차익이 많은데, 뭐 그냥 감정가는 시세려니 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좋지만 제 소신이 저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는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벌면 내가 벌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전파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자님께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랑 경매 투자에 있어서 뭔가 무조건 지키고 있는 투자 원칙이 있다면? 부동산은 무조건 돈을 법니다. 이거 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시청자가 연령대가 몇 살이든 간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 오른 재화가 없을 겁니다. 뭐 100%는 아닐지 몰라도 99% 다 올랐을 거예요. 뭐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짜장면, 새우깡부터 시작해서 쌀값, 뭐 사병 월급, 공무원 월급, 안 오른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현찰만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현찰이 아닌 거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짜장면을 사놓으면 사라지죠. 없어지거나 썩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딴 걸로 나오겠죠. 딴 걸로 나오겠죠. 예. 자, 그러니까 뭔가 변하지 않는 걸 사는 겁니다. 근데 뭐 마음껏 사시면 돼요. 변하지 않는 거. 뭐 금을 사도 되고요. 예, 금을 제가 첫사랑한테 금 사줄 때가 한 돈에 한 3만 원? 지금 30만 원 정도 하나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배 올랐겠죠. 그러면 야, 10배밖에 안 올라 이러면 안 됩니다. 현찰 갖고 있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뭐 2배가 올랐던, 2배가 올랐더라도 반대로 말하면 현찰은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걸 사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건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마음을 그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 이해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투자의 신념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제가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삼성이 더 올랐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가만히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럼 없어진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상장 폐지. 예. 근데 없어진 부동산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확실히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 잃을 일이 없다. 그 대표님의 투자 원칙은 그건 것 같네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시세보다 싸게 나온 것들을 계속 모아가면 이게 결국 내 자산은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건데 네. 여기서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정말 이제 사면 안 되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정말 인구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방 대도시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인구 뭐 20만 미만의 도시들은 나중에는 그 땅이든 아파트든 이 가격이 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어떤 건 좀 사지 말아야 될까요? 인구 쪽을 얘기하셨고 네. 이제 사지 말아야 될 거를 얘기하셨는데 인구는 미래에 줍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들 준다 그럴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는 살짝씩 줄고 있죠. 아, 많이 줄고 있죠. 네. 전 바뀌었죠, 세계에서. 그래프는. 네, 전 세계에서 아마 1등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출산율로 따지자면. 그런데 제가 어릴 때요, 이제 우표 수집을 이렇게 했는데, 애 둘 낳아 잘 키우자. 이런 우표가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뭐 생각이 있습니까, 애기 때나?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폭증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는지 그게 이루어졌죠. 지금은 세계 최꼴찌의 그런 국가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는 지금까지 과거를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구가 준다, 뭐 인구 절벽이다. 이거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숫자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지 말아야 될 부동산이라는 점에서는 이런 겁니다. 땅이 작고 건물이 엄청 크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1번은요. 사업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업성이라는 건 그 어떤 건설사가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거지 거기 있는 사람들 분양권 주려고 그거 재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10층짜리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10층짜리 건물을 그냥 10층짜리로 그냥 유지한다면 건설사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올라가면 똑같은 땅에 점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땅은 점점 더 작아질 겁니다. 딱 새로 지어질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걸 좋아하지 헌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 거 올라갈 때는 분양가는 좋겠죠. 하지만 이거의 다음 세대는 더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야 이제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건축에 잘못됐든 뭐 비행기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오래 쓰는 동산을 산 거지 부동산은 요만큼밖에 안 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부동산 아주 근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 조금 이 인간사에서 좀 상업 지역에서 보면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런 건물들이 비중이 큰 것들이 관리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런 관리비를 감당 못하고 상가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유찰되면 사람들이 싸다는 이유로 그걸 사요. 관리비 한 1년 밀리면요 자기가 산 금액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키 오픈형 상가, 백화점처럼 이게 옛날 그 동대문의 밀리오레 이런처럼 오픈형 상가들 있잖아요. 지금 뭐 사실 신도림 테크노마켓 이런 데가 굉장히 문제가 커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싸다고 산다. 싸다는 표현은 시세보다 싸다는 게 아니라 감정가보다 싸다는 이유로 뭐 5번 유찰됐다, 감정가 대비 5%다 이런 이유로 사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걸 들고 와서 김 작가님 드릴게요 공짜로 그래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딱 받으면 세금은 둘째 치더라도 관리비가 예. 너무 많이 나가서. 예, 그러면 임대 놓으면 임차인이 주면 되냐? 임대가 안 나갑니다. 그럼 오로지 내가 내다 보면 이거는 보유의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관리비만 내는 동산을 산 그런 케이스다. 이 정도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좀 피하면 좋겠다. 자, 저자님께서 부동산 투자 이제 경매 시작한 지 23년 차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또 경매 그 위에 있는 시장도 아무래도 늘 민감하게 보실 텐데 그럼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어떤가요? 요즘 승승합니다. 분위기가 뒤숭숭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쏘쏘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저한테 제가 한 10년, 20년 후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한 열의 9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많이 비싸질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저한테 반대로 그런 질문이 엄청 많았거든요. 저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10년, 20년 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올해 또는 내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도 10년, 20년 후에 좋아지는 거를 원칙을 갖고 있다면 굳이 질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이제 다음 정권 때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부터 계속 저도 유튜브 하니까 저도 유튜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머무르거나 소폭 떨어집니다. 머무르거나 소폭 떨어집니다. 하지만 항상 뒤에 붙는 거 소폭 떨어지나 더 멀리 본다면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하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저의 투자 소신이자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머무르거나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 부동산은 어떤 시장에 딱 반영이 됐을 때 좀 늦게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전 정권 때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뭐 약간 무리한 법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큰일 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오히려 먼저 반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부동산은 나중에 반영됩니다. 그래갖고 난 그래도 버텨 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 다음 정권에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경기의 흐름과 그 규제의 여파가 이번 정권에 조금 나타날 것 같다. 많이는 아니고 나타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상향합니다. 자, 예, 파도를 타면서 우상향해요. 우상향하지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전망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조금은 꺾일 것 꺾일 것 같으세요? 같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것도 규제의 여파가 이제 오고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완화를 한다. 그럼 그 완화의 여파도 다음 정권에 쏠 겁니다. 그렇게 부동산은 늦게 움직여요. 자, 그럼 지금 꺾인다면 이 꺾이는 그래프는 좀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막 유튜브 보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30-40% 폭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까지는 네. 안 보세요? 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잘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뭐 경제 또는 뭐 이렇게 부동산학 교수님들이 돈을 많이 버시겠죠.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항상 생각하는데요. 항상 낙관론자, 긍정론자는 돈을 벌었고요. 비관론자, 부정론자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건 몇십 년 제가 경매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 그 투자의 원칙은 영원할 겁니다. 비관론자는 이제 명성을 얻으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명성도 못 얻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미분양 쌓이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 나오던데 네. 요거는 그러면 좀 현재 위험한 신호로 봐야 되는 정도인 거예요? 아니면 좀 기사가 그거를 좀 자극적으로 썼다고 보세요? 자극적으로 썼다고 봅니다. 아, 현재까지는?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도 저는 별거 아니라고 보고요. 심리적인 타격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반 이상을 5% 안팎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1.75 뭐 사실
언론에서는 3%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뭐 5%는 미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죠. 이제 전쟁이었죠. 그렇죠. 예. 전쟁에 의한 또는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이제 같이 오고 있고요. 근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금을 많이 풀었다는 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동성.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터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전쟁에 인플레이션이 같이 터지는 바람에 주식이 먼저 터진 것 같아요. 전쟁은 종식 될 거고 인플레도 잡힐 거예요. 하지만 그 자본을 푼 거를 어떻게 회수하냐 또는 아니면 더 푸는 정책을 할 거냐. 지금 경기가 좋아야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렇죠. 경기가 좋은 게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데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현상에서 물가 잡아야 되니. 네, 이 현상에서 부동산은 약간의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30% 이렇게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 5대 강력시 네. 만 좀 한 번씩만 점검해 준다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이 있는데. 네. 뭐 점검보다는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든 관계없다. 근데 이제 하나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은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지는 지역도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박을 노리려면 지방으로 가야 되고요. 단 쪽박을 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냥 안전한 걸 원하려면 서울 수도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문가라는 분들을 놓고 얘기를 하면 뭐 당진도 나왔다가 뭐 아까 오대강시 지방도 나왔다가 나오는데 초보자들을 분들 모셔놓고 하면은 전 지방에 계신 분도 웬만하면 수도권으로 와라. 서울이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안정은 서울 근교까지 그리고 그 반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 왜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거죠? 뭐 혁신이니 뭐니 하면서 지방을 살리려고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막 엄청나게 아예 없던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있고 그게 또 만약에 서울 수도권은 실패가 없는데 가끔 그런 혁신 도시들이 또 실패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막 전체 건물이 다 공실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갖고 이때 오르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쪽박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지방에 있고 또 크게 잃은 사람들도 지방에 있는 이런 현상들이 그럼 이제 벌어집니다. 수도권에 사는 게 안전하다고 해주셔서 네. 수도권으로 했을 때 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투자제를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 네. 한 번만 해주신다면. 공부를 깊게 꾸준히 한다 그러면은 주택은 필요 없습니다.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이 제일 못 사는 사람하고 제일 잘 사는 사람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월세 사는 사람과 주택을 살 필요가 없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월세 사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그거는 똑같은 결론이 있지만 사실은 원인은 완전 다르죠.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내가 서울에서 제일 비싼 집 하면은 뭐 100억, 200억을 그건 좀 그렇고 아파트에서 비싸다 뭐 5, 60억. 그렇죠. 5, 60억 있는 사람이 집을 산다. 이러면 투자에 전혀 젬병인 사람입니다. 5, 60억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강남에 빌딩도 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에 따른 거에 대해서는 그 레벨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이 레벨이 0에서 1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이 없으면 반드시 빨리 집은 사십시오. 무주택자분은 집을 사라. 네. 지금 그게- 올해 주춤하고 내년 주춤할 수 있어도 지금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네. 내가 오늘 산데 떨어졌어요. 어차피 오른다. 네, 어차피 올라요.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있어도 많아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완전 이상한 소리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이 부동산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깔고 앉아 살았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부동산으로 투자한 사람은 뭐 잘났고 주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못나서 이게 차이가 나는 이게 아니고 애초에 투자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거짓목적이죠. 예, 내년에 뭐 부동산이 오를지 떨어질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 애들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번 거지. 이거를 또 분석하고 뭐 시장을 맞추고 이렇게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것도 똑같이 부동산 시장도 주식처럼 돈 못 버는 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경험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냥 살아서 내가 아주 형편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목적을 달성해서 애들이 뭐 출가하거나 이러면 이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평생 사는 사람도 있죠.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00만 원이 돼갖고 지금 3, 40억이 가는데 그걸 샀다 팔았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 못 법니다. 그냥 깔고 앉은 사람이 제일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을 산다. 뭐 지금 사냐 내년에 사냐 그럼 또 이 질문 옵니다. 더 빠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빠지는 그래프가 있으면 그냥 이 밑에서만 사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던가. 이거 타면 이거 딱 꼭지점 찍는 순간 오르면 올라서 못 샀다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 무주택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제일 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님도 경매라는 게 사실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무주택자인 분들은 굳이 이 바닥을 너무 찾지 말고 결국에는 오늘이 제일 싼 거니까 네.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아유 그때 살 걸 이런 말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때 안 살 걸 이런 말은 별로 없죠. 예.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낮고 오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 살 거리란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올라요. 예, 그때 안 살 거는 없습니다. 그때 살 거리지. 어떻게 보면 이런 장에서 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하니까 이럴 때 차라리 좀 뭐 최저점 아니다 급매물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굳이 왜요? 굳이 그런 얘기를 하자면 조금만 이따 사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지. 그래도 그냥 돈 마련될 때 사는 원칙을 가십시오. 자율주택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왜냐면 하나 더 사면 주택이니까 네.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규제 정책이 처음 생겼을 때는 좀 잠잠하다가 점점 생기니까 아 나 주택을 안 산다느니 주택 있는 걸 팔아버린다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왜 파세요? 라고 하면 디테일한 걸 대답을 잘 못하세요. 뭐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데? 뭐 이런 식이야 대부분. 그러면 세금을 낸다는 건 아무리 국가가 악독해도 마이너스 되는데 세금을 걷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도하는 얘기에서는. 무슨 얘기냐? 내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자산 시장이 다 오르니까 이렇게 올라주니까 이만큼 오른 거에서 다른 거는 이만큼밖에 세금을 안 떼가는데 집은 이만큼을 떼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싫다는 거지. 근데 어떤 시대에 살았거나 어떻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게 똑같이 남는다면 주택이 더 많이 세금을 떼니까 다른 걸 사는 게 낫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거를 뭘 사야 될지 조차를 몰라요. 그렇죠. 그럼 그냥 주택 사세요. 주택 사시는 겁니다. 부동산은 불변이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를 사야 되는지를 공부하시고 주택이 아닌 다른 거를 사시든지요.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거를 사면 주택만도 못합니다. 왜? 투자는 항상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딸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주택자가 지금 상급지 1주택에서 1주택으로 갈아타는 거는 지금도 추천하시나요? 그거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내 주거 환경의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네. 그건 언제든지. 네. 경매에서도 대출 레버리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대출 레버리지 좀 잘 활용하는 방법 좀 알려준다면. 레버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이자보다 나의 수익이 크거나 크게 예상된다면 반드시 활용해야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상가 등은 굉장히 레버리지를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뭐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대출이 잘 나와요. 은행은 일반 매매에서 얼마에 매매됐다. 이건 약간 색안경을 끼는데 얼마에 낙찰됐다. 이거는 공개적인 걸로 감정을 해서 공개적으로 낙찰된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따로 감정도 안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근데 총액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3억짜리를 2억에 경매를 받은 거다 보니까 여기서 한 80%를 받아도 얘한테는 매매에서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낙찰가에 비해서 좋다. 정확한 금액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장점이 있고요. 수익이 좋은 상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뭐 가능만 하다면 100% 다 받으면 더 좋죠. 자, 그러면 이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는 저는 무조건 10%입니다. 수익률, 그 상가.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제가 받은 게 3%대 후반, 중후반의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그보다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뉴스에는 뭐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최악의 조건을 다 맞춰놓으면 8%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한 4%대 중후반까지는 좀 안 좋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 나오면은 6%, 4% 치면 6%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출 다 받으면 내가 돈 투자한 게 아예 없으니까 뭐 상가 수익률은 계산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100%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80% 정도를 받는 게 아마 최대한 받을 거예요. 그럼 1억으로 치면은 8천만 원 대출 받으시면 되고 8천만 원이 나와요. 경매는. 매매는 안 나옵니다. 매매는 80%가 잘 안 나오는데 경매는 나오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면 약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받아서 70만 원 내가 쓰면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은 현찰로 들어가죠. 그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으세요. 임대 보증금으로. 그러면 나는 뭐 사실 소소한 세금이 있지만 단순 산수로만 따지면 현찰 0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70만 원 월세 생깁니다. 이거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낙찰받고 임대까지 딱 맞추고 나면 0원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클을 또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돌려요. 또 다른 건물을.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돌리면 무한대로 상가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매는 없습니다. 매매는 왜 없냐면 100만 원 나오는 걸 1억에 팔 리가 없거든요. 100만 원 나오면 아무리 써도 한 3억 정도는 갈 거예요. 근데 경매는 이것도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 다 책에 디테일하게 써놨는데 경매를 당하면 대부분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거나 거기 안 있고 싶어 해요. 그럼 다 나가면 공실이거든요. 그럼 공실이 이제 오래되면은 관리 상태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매 정보 공고를 보면 법원에서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보통 멘트를 많이 씁니다. 뭐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뭐 우편물 등 쓰레기가 잔뜩 방치되어 있음 이렇게 나와요. 1억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요즘에 그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지레 질립니다. 아유 이거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뭐 비어 있냐 이렇게 질리기 때문에 또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내가 하는 거라서 가장 큰 장점이고 내가 하는 거라서 가장 큰 단점인 이유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런 물건을 찾아낼 수도 있고 못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를 뭐 어차피 대출은 잘 나오니까 경매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그렇게 무한대로 투자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의 이제 그 제가 자산은 여쭤보지 않고요. 대표님이 자산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부채도 있을 거잖아요. 네. 대표님 순자산 대비 부채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있으신 거예요? 부채가. 네. 요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으니까. 몇 프로? 아마 순자산 대비 굉장히 많이 부채가 있으실 것 같긴 해서요. 맞아요. 한 반? 50%? 네.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고수의 영역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아무리 경매를 뭐 공식적으로 하고 그래도 한 푼도 안 대출 안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분, 뭐 유치권 등 법적인 권리가 굉장히 심한 것들. 네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땅하고 건물 중 하나만 나온 것들. 네네. 뭐 기타 이거 항목을 따지면 뭐 30개도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아예 안 해줍니다. 아예. 네. 그러니까 저는 대출이 나오는 건 최대한 받고 이거는 아예 안 해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80%가 돼도 제가 갖고 있는 거의 그 중에 반이 대출이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희석하면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럼 대출도 레버리지로 활용 못하는 왜 이걸 하느냐? 10억짜리 부동산을 8억, 9억을 레버리지를 받는 게 좋냐? 아니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아예 그냥 5억에 사는 게 낫냐? 대출 안 받고. 그러면 아마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깊게 하면 이제 이걸 손댈 수 있습니다. 단점은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 대출 없이도 수익률이 높을 테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좋은 입지 선택하는 기준 저자님 어떻게 될까요? 좋은 입지라는 거는 사실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상가, 어떤 집, 어떤 뭐 땅 이런 게 모양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고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금액도 다르고 뭐 다 다를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건 누가 몰라요? 누가 모르는 걸 왜 저한테 질문합니까? 근데 사실 갖고 오려면 어떤 부동산이 얼마에 나왔는데 여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건 전 딱 하나지만 여러분한테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경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세보다 많이 싼 거 사세요. 시세보다. 네. 경매 물건은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 조금 싼 것도 있고 어떤 건 많이 싼 것도 있습니다. 많이 싼 거 선택해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지방이 됐든 서울이 됐든 많이 싼 걸로 가십시오. 자, 그러면 현금 5천만 원, 뭐 한 1억 아니면 5억, 10억 뭐 이 네 개 중에서 저자님 편한 데 선택하면서 부동산 지금 어디에 뭘 사면 좋은지 수도권 하나랑 지방 하나. 저는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할래나 모르겠네. 저는 공장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공장이요? 네, 공장. 상가를 사면 안정적 불로소득은 나오나 이 시세 차익이 적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부동산으로 돈 벌었어. 이런 사람들 보면 상가 사갖고 팔아서 벌었다 이런 사람 많이 없어요. 다 땅이에요, 땅. 야, 저 사람 땅 갖고 있었는데 그거 뭐가 들어와서 돈 벌었다. 뭐 수십억, 수백억 됐다 이런 거지. 상가는 안정적이긴 하나 매도 차익이 적어요. 꼬마 빌딩 뭐 사면 뭐 50억짜리가 요즘에 뭐 다 100억이고 한다 하잖아요. 아, 그런 건 있죠. 그거는 땅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호수가 나눠져 있는 상가는 그런 게 없죠. 단 꼬마 빌딩은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안정적이면서 부를 창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땅으로 가면 이건 임대료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만약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내가 놀라고 경매했는데 일을 더 해야 돼.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얘는 부가 창출 안 되니까 얘는 사야 되긴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중에 제가 제일 안전하고 가장 부를 창출하기 편한 게 공장이더라고요. 공장도 월세 낼 테니까. 예, 공장은 월세를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장을 조사를 했는데 상가만큼 나와. 그러면 땅이 작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완전 새 거거나. 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월세는 이자만큼 나오면 딱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땅이 넓고 건물이 좀 후졌을 거예요. 그 정도 나오는 거는. 근데 사람들이 건물 후지면 인상 쓰거든요. 아, 이런 거 어떻게 해? 그러는데 조사해서 내가 1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원 이자 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100만 원 넣으면 그건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 산 거야. 상가 산 거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말고 땅이 있는 공장을 사는데 한 4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이게 비중이 훨씬 높고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셔갖고 내가 벌어서 이자를 내지 않을 정도만 버티세요. 버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내지 않을 정도로 유지를 하시면 이게 아무리 내가 미래 가치가 우상향 한다 그랬는데 이자를 맨날 내면 이거 못 버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 내 통장 거치지 않고 투자행정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도 이건 버틸 수 있어요. 이자 나올 정도면. 예. 그러면 그 이자 나오는 땅이 하나 더 있잖아요. 주차장은 어때요? 땅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음식점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식당이 있으면 옆에 이제 땅이 비어 있으면 그 주차장 쓰기도 하잖아요. 주차장도 경매로 실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서울 외 지역에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잘 안 나옵니다. 외곽 지역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 주차장 갖고 있으면 막 불법 주차하면 맨날 신고해요. 아, 왜 우리 주차장에 해야지. 우리 주차장 비어 있는데 어차피 불법인데. 그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불법 주차에 대해 단속을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끼리 야, 이걸 왜 주차하냐? 왜 단속하냐? 이걸 왜 주차 지역이 아닌데 이걸 하냐? 이걸 붙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안정성 면에서 좀 떨어져요. 하지만 공장은 제조업이 하향세거든요. 근데 물류업은 상이야. 이 호환이 가능하니까 공장에다 창고했다 이래도 되니까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자, 그럼 최근에 좀 주변에 알고 계신 부자분들은 어떤 재테크하고 계세요? 어떤 부동산 사고 있나요? 부자분들은 생각이나 마인드가 다른 거지 그 투자에 대한 용도나 이런 게 다른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대신 안전한 거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강남이라는 데로 흘러가갖고 강남이 많이 오른다기보다는 안전하다는 게 더 크죠, 그 동네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시는 초보분들한테는 그 방향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들이 다 안 움직일 때 움직이는 사람이 부를 창출합니다. 남들이 다 안 움직일 때라는 표현은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매물을 막 내놓는다. 그럴 때 사는 사람. 만약에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막 사고 있다. 그럴 때 파는 사람.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경제 원칙입니다. 그것만 꼭 지킨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자님과 경매 대망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식 요청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자님 죄송하지만 지금 연세가 40대 정도신가요? 초반입니다. 아, 초반. 저도 초반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에 20대, 한 20년쯤 거슬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20대로 돌아가는데 지금 시대인 거예요. 이것만큼 꼭 준비하겠다. 그리고 저희 김작가TV에 또 처음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돈을 벌었는데 나이는 성인이 됐는데 아직 성인 구실을 못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남자분들은 아마 젊었을 때 차를 많이 갖고 차, 싶어야 할 뭐 거예요. 시계, 네, 뭐. 저도 똑같았습니다. 명품 뭐 네. 소소하게는 지갑부터 시작해서 옷, 뭐 네, 구두. 차, 뭐 이런 거를 했는데 했죠.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꾸준히만 했지 뭐 그때부터 갑자기 뭐 경매 신동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든 월 1000만 원을 벌든 내가 좀 좋고 럭셔리해지는 건 있는데 이렇게 뭐 더 뛰어난 뭔가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월세도 제가 뭐 한 3천만 원 이상씩도 받아봤는데 그만큼 받아도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사냐 저쪽 일산에 사냐 이거는 일산 사는 게 문화적인 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땅값이 비싸갖고 헬스장만 하나 가도 아주 부대껴요 진짜. 여기는 아주 쾌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로망은 강남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20대 분들은 오늘 그거를 사갖고 소득을 다 버리지 마시고요. 뭔가 자기 성장을 통해서 투자라는 걸 이뤄서 나중에 마음껏 사시는 단계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껏 사는 단계가 되면 또 그거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좀 덜 관심이 있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뭐 샤넬백 하나 살 돈 모아갖고 사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그 공부나 이런 거에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남자분들은 뭐 롤렉스인가요? 롤렉스 100개, 1000개 사시고 사고 싶을 때 예. 편하게 살 수 있을 때 네. 사라. 그때 사시고요. 여자분들은 샤넬백 그때가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관심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저도 그랬지만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자기 성장을 위해서 시간이든 돈이든 그쪽으로 투자를 해라. 그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도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20대 때는 이제 견문이라는 게 엄청 넓어질 나이거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요즘은 뭐 자랑하려고 사는 책도 있는데 진짜 거기 실천할 수 있는 거를 꼭 뽑아내서 실천하셔가지고 10년 조금 늦으면 20년 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저자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명품 같은 것도 내가 사면 이제 부담이 돼서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사실은 그게 내 시드에 굉장히 많은 걸 뺏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나중에 충분히 여유로워져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을 때는 사실 그거 하나 산다고 해서 내 자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지장이 없죠. 예. 그렇게 되어서 사는 게 사실은 훨씬 내가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면 그쪽이 더 빠른 길일 수는 있겠네. 그렇죠. 제가 이제 공장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LG,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 보면 젊은 친구들 막 거기 있는 현장들을 많이 가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오늘 플렉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멋있어요. 그렇죠. 네, 멋있고 막 열심히 걔가 뭐 같은 나이인데 뭐 걔가 뭐 재테크란 법 알겠습니까? 열심히 모으는 친구들은 좀 상대적으로 요즘 말로 좀 찌질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부동산을 무조건 집밖에 안 사지 모르니까 집을 하나 딱 사갖고 본인이 들어가 살던 아니면 월세를 받던 해갖고 딱 10년만 지나면 여기와 여기 차이는 완전 벌어집니다. 마치 결혼할 때 집 갖고 결혼하는 사람과 임대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벌어지는 거를 미리 예상만 할 수 있다면 지금 플렉스 하지 마시고 나중에 많이 하십시오 플렉스. 집은 또 우상해야 하는 자산이자 네. 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고의 사치제가 집이라고. 아, 네. 좋습니다. 집 있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심채승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